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거 이제 요거 마케팅 남았다 그죠? 얘도 이 마케팅에도 사실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이 개발 파트에서 하나 나오고 얘 둘이 하나. 물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 뭐 이 정도 보시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146쪽에 시장 마케팅인데 여기는 뭐 간단하니까 가볍게 봅니다. 마케팅 세 가지로 나눠놨죠. 동그라미 1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세 번째 관계 마케팅. 그러면 시장 점유 마케팅 공급자 중심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시장 점유 마케팅 밑줄 하시고,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을 말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 STP 하는 거하고 4P 믹스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럼 이때 STP 밑줄 것이고, STP는 뭐냐? 말 그대로 첫 글자를 딴 거예요. S하고 T하고 P 이렇게 되죠. S라는 게 뭐냐? 가로 동그라미 1번이죠. 시작, S가 세그먼테이션 세분화한다, 자른다 말이죠. 세분화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해석할 때 세분화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1번에 T는 뭐냐? 타켓, 표적을 말하는 거죠. T, 타켓, 표적 시장. 표적을 선점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는 포지셔닝, 위치시킨다 라고 말하는 이걸 차별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이게 이 STP는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마케팅에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마케팅 제품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하는 그런 건 없다니까. 예를 들어 신발, 옷, 모든 게 맞아요. 옷을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가끔 이제 운동복은 저희 아들하고 제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조금만 더 제보다 키가 크도 뭐 별 차이 없으니까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이때 위에 옷은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하긴 해요. 그런데 바지를 입으면 우리 애 스타일하고 제 스타일 달라요. 그러니까 제 거는 우리 애가 가끔 입어요. 근데 우리 애 걸 제가 못 입겠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밑이 좀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많이 달라붙는데 문제점 뭐냐? 옷을 벗을 때 그냥 안 벗어져. 뒤집어야 벗어야 돼.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게 되고 싶으면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 40, 50대 여성분이 많은데, 40, 50대 여성분이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레깅스를 입고 다녀. 딸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 딸이 입고 다니면 괜찮아. 내가 입기에는 좀 레깅스. 그렇잖아요. 그게 똑같은 위치라니까. 그게 그 느낌이라는 거죠. 즉 똑같은 운동복이라도 모두 다 입지를 하는 건 좀 달라요. 즉 좀 핏이 좀 달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은 많이 달라붙어도 어울리는데 우리가 입으면 좀 안 어울리는 거죠. 똑같은 운동복인데도. 그러니까 운동복이라도 모두를 만족하는 제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모두를 만족하지 못시키다 보니까 이게 이 세분화, 나이 또는 직업, 그 다음에 이 또는 남녀, 이거에 따라서 수비 계층을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수비 계층을 자른다. 그걸 세분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분화 시킨 거에서 내가 가장 만만한 자신의 포즈를 찍어. 요쪽에다가 찍어서 여기다 차별화, 요쪽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에 성공하면 여기가 조금 퍼져나가요. 이렇게. 레깅스가 처음에는 20대 요가 선생님들만 입다가, 알겠죠? 그러다가 좀 예쁜 느낌이 나면 조금씩 몸매 좋은 40대, 50대 입고 다니고 막 그런다? 그거 타고 지하철로 막 타고 막 그래요. 물론 우리는 안 되지만, 느낌 아시겠죠? 채씨는 절대 안 돼. 구조적으로 절대 안 돼. 몸 구조가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해하시겠죠? 일단 구조 자체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현상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오래요. 다리 두께가 달라. 다리 두께가 다른 데다가 허벅지 두께 다른 데다가 이 엉덩이가 배 있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하튼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하는 건 없다니까. 이게 퍼져나간다는, 이게 점점. 진짜 그래요.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행하면 좀 퍼져나가는 그 똑같은 그레이지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시장을 수요 계층에 따라 나눈다. 그걸 세분화. 그 중에 표적을 찍는다. 거기에다가 역량을 집중해서 이게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죠. 그럼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차별화가 되잖아. 그게 요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시장 세분화 전략 밑줄. 오른쪽 니은을 밑줄었습니다.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그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이게 기출 지문이니까 그대로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즉 나눈다 이런 겁니다. 2번 표적 시장 전략 밑줄. 경쟁 상황, 능력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의 수요 집단을 선정하는 전략. 그 다음에 3번 차별화 전략 밑줄 기억입니다.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 우리 같은 공급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이냐, 즉 우리 상품을 고객에게 각인시키는 것, 그걸 위치 차별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하느냐? 자, 차별화 종류가 4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프로덕트에서 제품의 차별화. 어떤 제품으로 차별하느냐? 두 번째, 어떤 가격, 프라이스 가격이죠. 어떤 가격으로 차별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로, 유통 경로, 플레이스 유통 경로입니다. 어떤 유통 경로로 차별하느냐? 그 네 번째, 판매 촉진 프로모션. 어떤 판매 방식으로 차별하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떤 운동복을 만들었어요. 20대가 좋아할 만한 운동복. 그걸 어떤 제품, 그래서 20대가 좋아할 만한 핏이 쫙 달라붙는 우리가 끼는 다소 민망한 그런 제품으로 차별화합니다. 두 번째, 가격은 20대가 좋아할 만큼 좀 방담의 저가로 때립니다. 저가로 차별합니다. 유통경로, 우리는 오직 인터넷으로만 판매합니다. 유통경로의 차별화. 마지막으로 판매 촉진, 예를 들어서 경품을 그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게임 기구 같은 걸로 경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차별화한다. 요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시험에 가장 잘 나온 녀석들이 요 녀석들인 거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 세세한 거는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 넘어갑니다. 간단하게 할 거니까 148쪽에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냐? 지금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이야.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점유해 나가겠느냐라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비자가 중시하는 마음이 빠진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을 많이 판단하겠다라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즉, 우리가 저도 이제 지나서 알았었어요. 우리가 소개팅을 간다든지 이성을 처음 만나잖아요. 남자분은 여자분을 처음 만나면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타이밍. 그러니까 손잡을 타이밍이 있다고. 손잡을 타이밍.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바보가 됩니다. 너무 빨리 손을 대잖아요. 그럼 빰 맞아. 그 느낌이 있다는 거야. 뭔가 타이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타이밍 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이거 상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객이 뭔가 심리적인 동료가 있어. 뭔가 분위기가 있다는 거지. 뭔가 분위기. 이 분위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잡아야 된다니까. 손을 빨리 잡아도 빰 맞고 늦게 잡으면 놓치는 거라. 그러니까 느낌 아시겠죠? 뭔지? 신호를 준다니까. 나는 옛날에 몰랐지. 이제는 좀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던 거야. 이걸 몰라가지고 수없이 많은 걸 여성분을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타이밍을 몰라가지고. 타이밍 알았으면 체시 안 만났어. 그 전에 끝났는데 타이밍을 내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많은 사례인데,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아르바이트 하면서 알고 지냈던 여자가 친구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그 여성분하고 썸이 생긴 거야, 내가. 정말 잘 됐지. 근데 제가 진주인데 군대를 서울로 올라갔어요. 의정부로 입대했다고. 그러니까 의정부도 지리를 모르잖아. 얼마나 핑계 좋아. 그래서 거기에서 지리적 가르쳐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잘 보냈어. 그러면 전화번호를 따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안 그랬을까? 그렇잖아. 안 그랬을까? 그러면 휴가 올 때마다 서울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 내내 군대 있는 내내 여자친구도 없이 보냈는데, 그죠? 그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뭐죠? 타이밍을 몰랐어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여자분은 듣고 있을라나 몰라 지금 혹시 이름도 성도 기억이 나요. 딱 두 번 만났어요. 그때 만나고 요때 만났는데 직업도 괜찮았어요. 은행으로 있거든 그때. 직업도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그 고등학교 졸업해서 은행 지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 휴학하고 이제 군대에 갔잖아요. 더군다나 직장 이자 지금 얼마나 좋아. 군대에 있으면 용돈도 주잖아. 그걸 놓쳐가지고 지나신 거 하니까 제 친구들한테 이 말 못합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바보라고. 반피라고 얻어맞은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 하여튼 그런 느낌. 요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때 고객은 괜찮네 이런 마음. 그때 거기다 대고 막 이거 막 그냥 카드 할부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 타이밍을 모르는 거죠. 이때는 고객님 이 상품이 이번에 뜰 상품입니다라고 파인트를 딱 줘야 되잖아. 호기심을 가지면. 그래서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그다음 호기심이 많이 될 때는 한번 입어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괜찮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 카드 결제 이야기하고 뭔가 타이밍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2번이 밑줄입니다. 주목, 흥미, 욕망, 행동, 이게 소비자의 단계입니다. 소비자의 심리 단계, 각 단계에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톤과 강약을 조절해서 효과를 극대화한다. 즉 고객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다. 그 타이밍에 적절하게 조언을 해야 된다는 거지. 적절하게 조언을 했을 때 효과가 커진다. 이게 처음에 몰랐지만 점점 알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관계 마케팅. 이게 공급자 중심, 야가 소비자 중심이면 얘는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관계가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팔고 소비자하고 끝이죠. 이걸 우리는 일회성 거래라 그래요. 여러분이 편의점에 갔잖아요. 그러면 편의점 가서 담배 하나 샀어. 끝이잖아. 거기에 무슨 깊은 관계가 있겠냐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물 하나 샀어요. 끝. 그런데 내가 이 공급자를 남같이 매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주 가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계속 포인트 주고, 그 포인트가 모이면 내가 커피를 하나 더 받기도 하고, 그럼 공급자가 나를 뭔가 챙겨주고 할인해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걸 관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브랜드하고 연결됩니다.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행위, 그런 것들인데, 저는 요걸 뭐같이 생각하시면 많이 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통신회사 중에서 SK, 이게 제가 볼 때 요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즉 SK가 예전에는 011이었죠. 그죠? 물론 저는 SK를 안 씁니다. 왜? 옛날에 SK가 비쌌어요. 잘 터지는 대신에.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LG 019를 쓴 거지. 저렴하니까. 좀 안 터져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가게에 민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특히나 그랬죠. 그러다가 이 011 쓰는 사람이면 한 20년 썼죠. 20년 동안 계속 SK에 충성한 거잖아. 이때 010으로 바꾸면서 SK가 할인을 해줘요. 이 사람들. 왜? 20년 동안 자기의 충성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할인을 주고, 즉 공급자도 소비자를 뭔가 챙겨주고, 소비자는 계속 이용하고, 이런 관계를 관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회성 거래가 아닌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주축으로 유지하는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 우리는 관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규 고객보다도 기존 고객에 더 충성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히 정리했고, 감정평가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감정평가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다음 주 하겠죠. 다음 주 하겠지만 주요한 내용은 지금 아주 가볍게 지금부터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우리 교재 맨 뒤쪽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을 제가 지문으로 넣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여기는 앞에 요약은 간단하게 넣어 놨고, 법조문은 상세히 감정평가 규칙 나오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하튼 참고적으로 볼 거고요. 150쪽에 보도록 하죠. 감정평가는 이렇게 적을 내용이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감정평가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느냐면
중요한 걸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일단 감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3방식에서 일반적으로 3문제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가격 공시에 4문제 이렇게 해서 일반 6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공식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3방식 앞에 요만큼이 기초, 그 다음에 뒤에가 3방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나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뭐냐 이런 거 어떤 게 나오냐 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50쪽에 감정평가가 뭐냐, 동그라미 1번 밑줄.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밑줄. 한마디로 토지 같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이거 얼마로 평가됩니다 라고 금액으로 말해주는 것, 그걸 감정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쪽에, 왼쪽은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분류가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공적 평가가 있고 공인 평가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공적 평가는 정부 같은 공적 주체가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공인 평가는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공인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밑줄, 공인 평가 밑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 유럽의 일부 지역은 정부에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렇다라는 것. 그 다음에 강제성에 따라서 필수평가, 임의평가가 있습니다. 필수평가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필수평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밑에 보시면 법원의 경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물건을 볼 때 감정평가 보고서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감정평가 보고서가 띄워야 되느냐? 판사님이 이 부동산의 최저 금액을 알 수가 없잖아. 네, 법률 전문가지, 판사님은 법률 전문가지 감정평가 전문가가 아니겠죠. 그럼 이 부동산, 이 토지, 이 주택, 이 건물이 얼마로부터 감정평가 시작해야 되는지, 얼마로부터 경매 시작해야 되는지 금액을 모르잖아. 최저 낙찰 금액을. 그걸 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당연히 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평가에 당연히 경매 같은 게 들어갑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는 마찬가지고요. 임의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상속받을 토지가 있어요. 그냥 상속받아도 되고 감정평가에서 받아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151쪽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4번이죠.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원칙이 뭐냐? 현황평가입니다.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이제부터 약간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할 건데 법조문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원칙은 끝이 한다로 끝이 납니다. 그 원칙은 항상 한다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 요거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을 때 예외 조항은 항상 법조문 끝이 할 수 있다로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황평가는 뭐냐? 자, 동그라미 기억은 말 그대로 그냥 현황에 대한 뜻을 적었는데 법규는 니은입니다. 그래서 니은을 밑줄 긋습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 이걸 두 글자로 현황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 현재 공법 제한이 어떠하다. 그걸로 평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토지가 상업지예요. 실제로 상업지로 이용되고 있어. 공법 내용으로 상업지야. 그럼 뭘로 평가하죠? 상업지로. 이 토지가 현재 농지예요. 현재 농사 짓고 있고 공법 제한도 농지입니다. 뭘로 평가할까요? 말 그대로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요걸 현황평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은 이래요. 원칙은 언제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예외가 뭐냐? 예외가 동그라미 부분에 조건부 평가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기억해 보시면 밑줄 안 그어도 됩니다.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황의 성질력을 가정해서 자 이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조건을 평가하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게 이미 개발되기로 확정이 났어요. 그리고 지면고시가 됐어. 자, 공법의 느낌을 감을 잡으면 됩니다. 지면고시 되면 이게 사업이 시행된다는 걸 확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면고시가 끝났어. 현재는 여기에다가 농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대로 뭐죠? 그런데 조만간 이거는 택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몇 달 있다가 이 농작물이 전부 다 수확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금 농작물 거의 다 자랐어요. 수확되고 나면 여기를 밀어가지고 여기에 주택,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다 모든 인허가, 지명고시 끝났다고. 사업 승인도 끝났어. 느낌 아시겠죠? 조만간 시행만 할 겁니다. 농사 끝나고 나면 이 수확하고 나면 이럴 때 요거는 지금은 농지이지만 조만간 주거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주거지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모습은 요러지만 좀 이따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럴 때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모습과 다르게 이게 성취되는 걸 가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말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장래 불확실하게 발생할 새로운 사태의 발생을 조건으로 그 상황이 성취될 걸 전제로 평가하는 것.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합니다. 자, 느낌 감 잡았죠? 자, 이게 법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좀 자세한 수업이니까 요거 179쪽으로 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요렇게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어요. 179쪽에 6조 볼게요. 자, 제가 동그라미 1번 6조 현황 기준 원칙 밑줄. 동그라미 1번은 밑줄 안 꺼도 됩니다. 앞에가 똑같으니까.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사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현황 그거예요. 자,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형 순도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밑줄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밑줄.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 자, 일단 법조문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끝에 기준으로 뭐라 되어 있죠? 한다. 동그라미 2번 끝에 뭐라 되어 있죠? 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이게 조건평가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즉 뭐냐? 1항이 현황평가, 2항이 조건평가인데 그냥 아무 때나 조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나 규정을 봅니다. 그래서 1.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2. 법령 밑줄 2. 의뢰인 밑줄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 3. 감정평가 목적이나 대상 특성에 비추어 밑줄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 사회통념상 필요한 인정돼 요럴 때는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법령이면 법에서 정해놨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럴 때는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2항에 따라 밑줄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는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 뭐냐? 이럴 때는 뭐라 하냐?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감정평가하는데 이 건물은 법적으로 용적물이 3층까지 돼 있어. 3층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3층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불법 구조물이 있어. 이게. 그러면 현황 원칙은 불법 구조물이구나. 일시적인 거는 감정평가 안 해요. 그런데 의뢰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같이 감정평가 해달라고. 자, 여러분을 볼 때 합리적인가요?
법적으로 적당한가요? 실행 가능한가요? 안 돼. 그러면 이때는 이걸 평가 안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죠? 자, 현재 이 건물이,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현황대로 하면은 토지 건물이 있다 평가해야 되겠죠? 근데 건물이 다 쓰러져가. 너무 일부 직전이야. 그래서 조만간 철거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주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감정평가사 볼 때 사회 통념상 건물이 없다면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합리적인가요? 쓰러지기 일부 직전? 더 적법한가요? 실행 가능한가요? 판단해서 없다면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즉 조건을 붙여 평가할 때는, 다르게 평가할 때는 요걸 검토해야 된다. 언제?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감정평가사가 볼 때 사회통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는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조건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정리. 원칙은 요거. 그렇지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떨 때? 요럴 때. 그렇지만 요럴 때는 요걸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끝에 봅니다. 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호는 법에 정해놨잖아요. 법에 정해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검토를 말라야 이미 다 해놨는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개발법에서 이게 개발법에 좀 명기가 돼 있어. 지명고시면 개발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걸 그냥 하는 거라. 굳이 이걸 가지고 할 그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법에 정한 거면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법체제 이해가 되시나요? 법이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또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52쪽에 봅니다. 125쪽에 보면 가운데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시점은 밑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밑줄. 기억 밑줄 보겠습니다. 기준 시점 원칙은 가격조사 완료일 밑줄.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감정평가는 항상 날짜가 생겨요. 자, 여러분이 이 토지가 또는 이 건물이 10억입니다. 이거 10억짜리야. 언제? 그게 중요하죠. 언제? 2023년 예를 들어서 5월 15일 날짜. 근데 만약에 이게 이 날짜가 아니면 10억보다 다를 수가 있다죠. 왜? 1년 후야. 2024년 5월이에요. 이게 10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0억이다. 언제 날짜 이게 중요하죠. 감정평가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 가격조사 완료 따라합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다시 가격조사 완료일. 이 몇 번 시험에 나오는 걸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왜 이런 가격조사 완료 이런 말이 나오느냐면 시험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자, 여러분이 상속받을 토지가 있습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일단 한숨 돌리게 안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아버님이 토지가 많다 그랬잖아. 내가 외아들이다? 그러면 아버님 토지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이해합니다. 없으니까. 저도 그래요. 있으면 궁금하겠죠? 물론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고 오래 살길 바라지만, 그렇지만 내가 물려받을 게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할걸? 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얼마인지 가격을 감정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에게 예를 들어서 4월 1일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 의뢰를. 감정평가사 바빠가지고 이걸 4월 6일부터 8일 3일 동안에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왜? 우리 토지가 좀 많아. 아시겠죠? 가격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이걸 통합해서 4월 10일 날 감정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날 만나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자, 날짜가 많죠? 그죠? 언제가 기준 시점일까요? 따라했잖아요. 그렇죠. 8일입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이 날짜가 선생님 같잖아요. 네, 같습니다. 사실은 며칠 차이 안 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8일 가격조사 완료일을 기준 시점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물론 며칠 차이 가격 차이 나지 않는 건 알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날짜다라고 규정하는 게 고객 밑줄 건 게 요겁니다. 그러면 가격조사를 지금 하면 지금 이 가치, 즉 이 토지가 만약에 10억이야.
언제 날짜로? 요 날짜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가격조사를 지금 해가지고 과거로 보내거나 미래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과거로 보내면 소급이라고 말하고요. 미래로 보내면 기한후 평가라고 합니다. 그게 위에 3번, 4번인데 이건 읽어볼게요. 가격조사 가능하다면 기준시점 미리 정할 수 있는데 미리 정한 시점이 과거이면 소급, 미래이면 기한부가 됩니다. 기한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미래평가는 좀 드뭅니다. 근데 소급평가는 가끔 나타납니다.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이 부동산, 즉 토지를 사고 팔았어요. 2년 전에 잘못됐어. 판사님이 그냥 10억 보상해 하면 참 좋을 건데 2년 전 가격으로 보상하라 그러네. 그럼 2년 전 가격을 모르잖아. 그럼 2년 전 가격으로 지금 가격을 조사해서 2년 전으로 소급을 해야 돼. 이게 소급평가입니다. 아니 내 몸이 2년 전에 갈 수는 없잖아. 그죠? 과거로 가서 조사 안 됐잖아요. 지금 조사해서 2년 전으로 보내야 돼요. 이게 소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조사는 지금에서 기준 시점을 이전으로 보낸다. 아시겠죠? 이거 소급이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가격 조사 완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해 놓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도 밑에 봅니다. 감정평가 규칙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감정평가 규칙에 또 나오는 7조 내용인데 요거는 뭐냐? 이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별평가가 원칙입니다. 개별평가 원칙인데 얘는 여백에다 살짝 적으세요. 179쪽. 그러면 이 5번에 있는 감정평가 규칙에 따른 분류 이거는 여러분이 179쪽에 보시면 여기 다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똑같이 적어 놓은 거다. 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개별평가가 뭐냐? 밑에 적었습니다. 대상 물건은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게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거. 여기 원칙이고 그러면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2번에 있는 일괄평가, 3번에 있는 구분평가, 4번에 있는 부분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외입니다. 예외니까 법조문 끝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외는 뭐냐? 일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개별평가는 우리가 토지를 원래 감정평가는 토지가 원칙이는 대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토지만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예를 들면 내 토지가 하나, 둘, 셋 전부 다 농사를 짓고 있어. 농사를 전부 다 3개야. 그러면 전부 다 내 거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는 1항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왜? 전부 다 내 거니까.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뭐냐? 원칙적으로는 요것 따로 요것 따로 요것 따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네가 한꺼번에 구분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한꺼번에 이용되고 있죠. 그럴 때는 한꺼번에 평가할 수 그게 일괄입니다. 일괄평가 밑줄 기억입니다. 밑줄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문 상환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이게 함께 거래되는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서로 분리하기 애매한 게 있습니다. 분리가 묶어놨어요. 법적으로 분리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전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가 102동 400여야. 이게 전유 부분이죠. 그렇지만 공동사용 있잖아요. 토지는 공동소유잖아. 이해하시겠죠? 이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102동 400여를 팔면 밑에 있는 토지가 100명이 같이 소유한단 말이야. 지분권 100분이 같이 넘어가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떼지 말라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억지로 뗄 필요는 없겠죠. 그걸 우리는 일괄평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부분은 뭐냐면 자, 이게 토지가 한 필이 있어요. 한 필은 하나로 평가하는 게 개별인데 이 하나의 필지를 딱 나눠서 요쪽 다르게 해요. 왜? 요쪽에 가치가 달라. 그럴 때는 구분평가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평가하고 여기 평가 안 해요. 이건 일부분에 평가한다 그래서 얘를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런 목적. 자, 그래서 3번 구분평가 밑줄. 기억입니다. 밑줄.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는 가치 동그라미.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밑줄. 가치 동그라미.
자, 따라합니다. 가치 구분. 다시 가치 구분. 가치 나오면 구분평가예요. 그 다음에 3번 부분평가 밑줄. 기억.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인 함정이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평가할 수 있다 밑줄 것이고 위에 일부분 동그라미. 포인트를 봐놓자라는 거죠. 가치가 다른 부분은 한 필지라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전체의 일부만 도로에 편입되는 경우 그 일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죠? 이걸 섞어서 좀 냅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원칙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감정평가 규칙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규칙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배경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는 겁니다. 가치와 가격.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자, 가치 그리고 가격이 있는데 가격 먼저 이야기하죠. 가격은 이런 거죠. 가격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여러분의 토지를 3억에 매입했다. 이게 가격이에요. 사고 판 금액. 아시겠죠? 이걸 가격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현재 이건 5년 전 했으니까 뭐냐면은 과거값이 되죠. 그죠? 그리고 3억이라는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격은 두 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즉 내가 3억에 샀으면 3억에 샀지 3억도 되고 5억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얼마로 평가되고 있느냐? 현재 3억 5천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현재 평가되고 있는 이거 현재값 요걸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3억 5천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거는 만약에 이거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치가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얼마로 평가하느냐? 3억 2천으로 평가합니다. 3억 2천에서 세금 때려요. 이걸 내가 장부에는 얼마 적었냐? 장부에는 아직도 3억으로 적어놨습니다. 3억에 샀으니까. 자, 이거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걸 우리 뭐라 그러냐? 자, 볼게요. 우리가 153쪽입니다. 1번 가치 밸류라고 하는데 기억 끝에 현재값 밑줄 미래에 어떻게 이용될 걸 현재로 환원한 현재값입니다. 이것 끝에 가치의 다원적 개념 밑줄 가치는 여러 개 밑줄 가치는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넘어가시면 154쪽에 볼게요. 6번에 봅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에 보험가치, 과세. 제가 보험가치와 장부가치 두 가지를 아까 예를 들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 가치가 존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돌아갑니다. 왔다. 즉, 가치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가격, 프라이스를 하죠. 밑줄. 이 니은 끝에 과거값, 과거에 실제 매매된 금액. 이것 끝에 가격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자, 가치와 가격의 개념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즉 정리하자면 뭐냐? 내가 이걸 작년에 5억에 샀어. 그게 가격이야. 가격. 그런데 5억에 산 요게 지금 6억으로 평가돼. 그게 가치야. 자, 이렇게 해서 가치 가격 이해를 했는데 이제 어려운 걸 좀 이야기를 하나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 가로 2번 가치와 가격 관계에서 1번, 2번을 읽어보면 아십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3번입니다. 3번 밑줄.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괴리될 수 있다. 가격의 가치는 가격의 본질은 가치이며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와 일치한다. 밑줄. 자, 이걸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냐면 자, 지금부터 말하고 싶은 게 좀 개념도 어렵긴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가치가 본질입니다. 가치가 본질이에요. 물론 가치라가 여러 개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가치예요.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개념인데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가치가 시장 가치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5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5억에 사고 팔리고 돼야 되죠. 매매돼야 되죠. 그런데 이 동네에
사람들이 떴다방에 막 모여든 거예요. 떴다방에. 그러면서 이 동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투기수요가 증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가치가 얼마라고요? 5억인데 이게 5억 5천에 매매가 됐어요. 자, 즉, 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라든지 공급 상황,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높거나 낮을 수가 있다. 그 높거나 낮은 걸 뭐라 하느냐? 오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오차 이렇게 되느냐? 5억은 5억 5천 마이너스 5천. 이 5천이 오차예요. 가치는 가격 마이너스 오차. 그게 위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공식입니다. 이거 외우고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이해하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즉,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오차다라는 걸 이해했는데, 이게 뭐냐?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둘이 같아져요. 그런데 어떻게 같아지느냐 하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같아져서 돼.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가치가 본질이라 그랬죠. 그죠? 가치가 본질이니까 가격이 가치를 수렴해. 가격이 가치를 따라간다고. 왜? 얘가 뭐니까? 본질이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볼게요. 가격과 가치는 단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가격의 본질은 가치다. 본질이 뭐라고요? 가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은 가치에 일치한다. 이걸 반대로 하면 틀렸어. 가격은 가치에 일치한다는 말이 되는데 가치는 가격에 일치한다면 틀린 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 가치가 본질이니까. 즉 가격은 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이게 본질적으로 5억이라 그랬죠? 가치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품이 끼어서 5억 5천에 샀어. 그죠? 그런데 내가 5억 5천에 내놨어. 1년 있다가. 팔린다? 안 팔려요. 5억에 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나중에 결론 같아지는데 요게 요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뭐냐? 가치가 본질이니까 가치를 수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말하는 함축적인 가격은 가치에 일치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가격은 가치를 수렴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 즉 가치로 간다 이 뜻이 됩니다. 좀 감이 잡히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개 보면 됩니다. 4번에 볼게요. 4번에 가격의 이중성 보이죠? 밑줄. 동그라미 밑줄입니다. 가격 수요 공급은 가격에 결정이 되고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게 이 지문이 좀 웃기죠? 지금 뭐라 하죠? 가격 이중성. 저문이 정말 가격 이중성. 나는 가격에 동적 명명한 이중성이 있는 줄 알았어. 이게 일본 놈식 표현이라서 그래요. 이게 왜 어떤 거냐 볼게요. 자, 어떤 부동산의 가격은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주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죠. 수요가 오면 다시 가격에 영향을 주죠.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위 영향을 수로 맞다리 갔다리 주고받죠. 우리는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피드백. 우리가 여러분이 이름을 지금 어떻게 하죠? 가격에 서로 연관성. 일본 놈을 이중성이라 그래. 이해하세요? 아시겠죠?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은 뭐냐? 가격과 수요로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요 뜻입니다. 자, 가볍게 밑줄 그어 넘어가시면 돼.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어디 보느냐? 154쪽에 봅니다. 154쪽에 우리 뭘 보느냐? 시장 가치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치가 뭐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통상적인 시장 밑줄 것이고 통 동그라미. 충분한 기간 밑줄 거고 충 동그라미. 두 번째 주에 정통한 당사자 밑줄 거고 정 동그라미. 신중하고 자발적 밑줄 거고 신 동그라미. 마지막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밑줄 그어주고 성 동그라미. 따라합니다. 통충정신성.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법조문이니까 그대로 외웁니다. 다시 합니다. 통충정신성. 다시 통충정신성.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저랑 같이. 그러면 통 뭐죠?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자, 이 부동산이 여러분이 이 토지를 평가하다 부탁을 하잖아요. 감정평가하잖아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통상적인 시장이 그래도 얼마일까를. 그럼 통상적인 반대는 제한적인 시장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만을 여러 명이 모이는 투자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서 5억에 매매됐어. 그게 5억이 시장 가치가 아니잖아.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될 법한 가격.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오늘 내놨는데 바로 팔렸어. 시장 가치 아니죠. 즉 시장 가치는 매도 매수가 밀고 당기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올려놓으면 비싸면 좀 내려올 거고 내리면 좀 올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되나 충분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오픈이 되고 감정평가사 그걸 생각합니다. 즉 통상적인 시에 거래되면 얼마쯤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거래가 되면 밀고 당기고 얼마쯤 되겠네. 이걸 감정평가사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는 전문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정통한 당사자, 여러분이 자녀분이 서울에 만약에 학교를 가요. 원룸을 구해주고 싶어서 자녀 손을 잡고 그 대학과 원룸을 이렇게 오전에 한번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 시세를 알까요? 모를까요? 대략 알겠죠? 그 정도가 정통한 당사자입니다. 즉 이 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를 아는 수준.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가 될 법한 가격.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중하고 자발적인. 민법에서 말하는 사기, 강요,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될 법한 가격. 마지막으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높은 가격 아닙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모두 만족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시장가치라고 말한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밑에 이거는 우리 아까 말한 감정평가 법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이 내용부터 자세하기 때문에 자 177쪽으로 갑시다. 177쪽에 2조 1 시장가치 보이시나요? 요거는 금방 했던 그 내용이죠. 그죠? 그 보시면 시장가치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공개해서 쭉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2조 1항이었죠? 자, 넘어갑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 겁니다. 요것만. 어디 보느냐? 179쪽에 갑니다. 이게 뭐냐? 179쪽에 5조 시장가치 원칙. 즉 감정평가는 요렇게 하는 시장가치가 뭐다? 원칙이다라는 거죠. 원칙이죠. 그러면 자 똑같죠? 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같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듯이 요것도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도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말고 시장가치 다른 외의 가치로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5조 봅니다. 1번 밑줄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밑줄 2번 감정평가 법인 등은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밑에 1, 2, 3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의 감정평가를 밑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밑줄 요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게 예외. 시장가치 외의 가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 요게 1번 2번 예외입니다. 이때 어떤 경우 할 수 있느냐 밑에 봅니다. 1번 법령에 다른 기준이 있는 경우. 2번 의뢰인의 요청 밑줄 의뢰인. 3번 중간에 사회통념 밑줄. 왼쪽은 어때요? 똑같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재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오고 그걸 온다서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요 지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일성을 봐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대로 접목된다. 그럼 볼게요. 여기 법령에 있을 때는 굳이 조건이 없지만 요 때는 뭔가 조건이 있었죠. 그게 조금 다르지만 밑에 볼게요. 자 1번 법령, 2번 의뢰인, 3령 사회통념했죠? 동그라미 3번 볼게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2항에 따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다음 각호를 검토한다. 단 1호는 거래하지 않다. 법령은 안 해도 된다고. 이건 똑같죠? 자 밑에
밑줄, 해당 시장 가치 외의 가치의 밑줄, 성격 특징. 성격, 그리고 특징. 1번. 두 번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한 밑줄, 합리성, 적법성. 합리성, 적법성. 자,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하죠. 똑같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이거는 성격과 특징, 합리 적법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것에 대해서 결정한다. 자,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이걸 외워라라는 게 아니고 법칙에 대한 개념을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다. 감정평가 구조. 구조는 어떻게 되냐? 일단 원칙을 준다. 예외를 주는데 예외는 뭔가 조건을 붙여. 이럴 때만 해라 라는 식으로 많이 붙인다 라는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밑에 다른 거 쭉 이렇게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특강은 인원이 되시는 될 것 같은데 특강 하시면 우리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10시 오시면 됩니다. 10시 오시면 6시까지 제가 마무리해요. 6시에서 5시까지인가요? 여기는? 5시든가? 다 6시까지 했는데 그런가요? 줄여볼게요. 여튼 일단 꼬아야지. 대부분 보통 6시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는 5시인가요? 그런가요? 그는 보통 뭐 조금 그렇게까지 뭐 많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그런데 내용을 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좀 그 포인트를 잡아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시 사이 아시겠죠? 5시 사이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다. 여하튼 어떻게 하면 그때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 자료 안 가져와도 돼요. 별도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고. 여하튼 집에 와서 뭐 해야 되겠다? 복습.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니면 주말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